자, 이번에는 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음이, 아까 자음의 시작이 이런 기호에서, 이런 구분에서 시작됐던 것처럼 모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자 우리가 할 때에 등장했던 그것과 똑같아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도형들이 반복되냐면 이것들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의 원리나 한글의 원리나 한글 중에서도 자음의 원리나 모음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한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 지금 말씀드린 자음의 그런 의미를 알고 한자를 보면 한자가 한 7만 자 된다 하더라도 한자는 음가로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소리난 한자, 나로 소리나는 한자, 다로 소리나는 한자, 이렇게 우리말을 기준으로 한자를 다시 줄을 세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의 위력입니다. 자, 모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음도 역시 시작되는 배경은 저 점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이게 바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기 이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된 하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그걸 선 하나를 그어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을 이 둘로 나눈 것은 우리가 음양이라고 할 수 있죠. 양과 그래서 양을 표시하는, 양을 나타내는 기호를 서 있는 것으로 표시를 했고, 땅을 나타내는 기호를 누워있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자 14자를 만들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자 기원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 있는 것, 누운 것, 양, 하늘, 땅, 거기에다가 점을 더합니다. 하늘을 더합니다. 자, 하늘을 더하는 의미는 그쪽으로 진행을 뜻해요. 하늘은 한시도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언제나 ing예요. 진행형. 그런데 진행을 한없이 직선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순환이 하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환한다. 자, 서 있는 것에 우측에 점을 찍고 좌측에 점을 찍어서 아와 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점을 2개 찍어서 야와 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는 것에다가 점을 더해서 위에 찍어서 오, 아래에 찍어서 우를 만들고, 점을 하나를 더 찍어서 요와 유를 만듭니다. 자,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옛날에 초기에는 문자가 이렇게 쉬워야 문자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쉽습니다. 자, 하늘의 순환을 저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점으로만 표시를 했지만 그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입니다.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 땅에 내려와서는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음을 만든 분들은 4개의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측으로, 다른 하나는 좌측으로, 또 하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고 땅에서 곧장 하늘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에서 와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어디선가 돌이켜서 다시 하늘로. 자, 우리 모음은 이렇게 4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마다 각각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가 또 있겠죠. 4개로 나누었는데 4개로 나온 의미가 없다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개로 나눴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우측으로 진행해서 돌아간다. 우측. 이 방향. 아의 방향입니다. 아. 내려와서 우측으로 점을 찍어서 모음 아가 만들어지는데,
아의 방향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요겁니다. 성장과 발전.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만물의 관계에서 보면은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는 의미,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한다면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때 아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형상, 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상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모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인다. 자, 이 아에 상대되는 것이 뭐냐면 어예요. 왜 아와 어를 상대로 보냐면, 자, 이에다가 점을 좌측에 찍느냐 우측에 찍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우측과 좌측을 말할 때에 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원래 이 기호가 만들어질 때 상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기호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기호가 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음은 전부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의 상대적이 되는 것은 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면 어는 멈추어 있거나 또는 회귀하거나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까 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에 상대되는 것이 뭐냐면 성이에요. 우리 성품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측면. 형상은 보이는 나의 모습. 이렇게 상과 성이 서로 상대적이다.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모음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점이 말해준다. 자, 아와 어의 쓰임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다 충분히 짐작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라고 소리 나는 말의 상대어는 거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거. 이게 우리가 상대어, 반대어를 말할 때에 용어에서만 찾지만, 우리 그 모음이 만들어지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말은 가의 상대어는 거입니다. 고의 상대는 구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말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오는, 그냥 곧장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은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건 뭘 말하자면은 하늘과 땅의 합일을 말합니다. 합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소. 짐승 소가 있죠. 소. 그 짐승 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시옷이 아까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소라는 짐승은 하늘을 상징하는 짐승 중에서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자, 우리 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다. 땅에서 하늘을 향한다. 그래서 천지합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말들은 전부 하늘과 지금 하나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는, 자,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땅 밑으로 더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어디선가 다시 돌이켜서 하늘로 돌아가요. 대표적인 게 물을 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또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땅 아래로 다시 스며들잖아요. 이게 땅 아래로 내려가는, 그 내려가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우라는 말은. 자, 우와 우의 관계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 아와 어가 서로 상대되고 오와 우가 서로 상대된다. 상대의 의미는 원래 자음, 모음 이와 의가 만들어질 때 상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와 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의와 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우리 모음은 전부 상대적이다. 그 관계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가시적이고
양적인 진행. 우리가 양적이라고 하면 뭔가 그 우울한 것에 상대되는 밝은 것. 이런 것들이 양적인 개념이죠. 이게 성장하고 뭔가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방향, 의미를 나타낼 때 아를 씁니다. 어는 그거의 상대적입니다. 아가 성장이라면 어는 멈춤. 아가 발전이라면 어는 회귀. 갑자기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 가시적이라면 어는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가 보이는 거라면 이건 보이지 않는다. 아가 양이라고 하면 어는 음이다. 이렇게 서로 아와 어가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오는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말 그대로예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늘과 올라가니까 하늘은 내려오고 땅에서는 올라오니까 하늘과 하나 됐다. 그래서 고, 우리가 그 높을 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에도 고조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전부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뭔가 하늘과 관계된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는 전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습니다. 물을 수라고 하고 비를 우라고 하고 또 다른 수로 표현되는 많은 말들이 전부 내려간다.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매우 편리한 게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는 글자마다 전부 음가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규칙 하에서 음가가 붙여져요. 그래서 한자와 한글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은은 땅이고 하늘이 내려온 땅이고 음이고, 우리가 이것은 이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 한자의 기초 14자에서 땅을 나타내는 기호로 처음 만들었던 바로 그 기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만들 때 이분들은 땅을 땅만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때 땅과 상대되는 하늘을 또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이 두 글자가 서로 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한글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기원이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한글에서 의미가 모르거든 한자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자와 한글을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한글을 한글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극히 희박합니다. 근데 한자 속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 한글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 한자에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자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한자를 보면 한자의 모양을 보기보다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음가의 초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들을 떠올리면 이 한자가 지금 나타내려는 게 뭐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와 여, 요와 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플러스 어 또는 아 곱하기 이. 그러니까 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중복이다. 두 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강조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야도 마찬가지고 여도 마찬가지, 요도 마찬가지고 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복잡하지만 결국은 야는 아와 같다. 다만 농도가 진하거나 두 배만큼 진하거나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야와 여가 들어가서 이 두 개의 의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우리가 정당 정치에서 야당과 여당이 있죠. 이 두 한자를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야는 저 들 바깥을 말하고 여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말의 여기. 우리 각자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상대는 저기거나 거기거나. 그래서 여기라는 말은 항상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가정과 혈연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당 무슨 뜻이에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당.
자, 여와 야가 또 상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와 유가 또 상대입니다. 원래의 이 모음이 만들어질 때 상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그 자음들이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짝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 또 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 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읍과 아가 합쳐져서 가, 기읍과 어가 합쳐져서 거, 고, 구, 그, 기, 갸, 겨, 교, 규 이런 말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종합하면 돼요. 기읍의 의미에다가 아의 의미를 합치면은 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자, 저렇게 이제 뭐 한없이 만들어집니다. 한없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와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우리 한글은 언제나 출발점이 하늘입니다. 하늘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기역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내려와서 돌아가는데 거는 좌측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가는 우측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놈은 양적, 성장, 발전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집가, 갑가, 오를가, 노래가 이런 표현들은 전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이거의 상대적인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이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을 겁니다. 저 거는 우리가 과거라고 할 때 거인데 저 거의 의미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서거. 자, 그렇게 집을 가라고 할 때는 그곳에서 내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 그런 의미로 말할 때 이 집 가를 쓰고 이 거는 서거, 죽었다. 라고 할 때 거를 씁니다. 자, 아와 어의 의미가 극명하게 서로 이 대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글자를 보시거든 여러분들이 이런 화살표를 그냥 딱 떠올리시면 돼요. 아, 우측, 좌측. 그러면 양적, 음적. 성장, 발전, 멈춤, 희귀. 이런 의미로 그냥 대입해서 보면은 우리말 가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나와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음, 여기다 자음만 계속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도해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말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은 만들어지는 기원이 두 개입니다. 음량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천지인을 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천부경에 보면은 석삼국 무진보는 저 천지인을 말하고 일적십거는 음량을 말합니다. 이게 두 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자음이 만들어지고 모음은 하늘과 음량을 원초적인 기호로 해서 이들 기호를 상하, 좌우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의미, 뜻, 가치를 나타내고 모음은 쓰임, 음량,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쓰겠다. 우리 말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 어떤 가치냐, 이것은 우리가 각각 우리 자음이 가지고 있는 14자를 아까 보셨죠? 그런 관점에서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쓰임은 좌로 쓸 거냐, 우로 쓸 거냐, 위로 쓸 거냐, 아래로 쓸 거냐. 이 방향성. 이것만 이 표만 염두에 두시면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여기서 가치, 뜻, 의미, 이게 전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모음은 아까 쓰임이고 음량이고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순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음과 모음은 하늘의 순환을 나타낸다. 자, 하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우주 자연의 이치를 말하잖아요.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 자음 모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말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학자들이 세계의 문자를 평가할 때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말과 같아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문자, 다른 말들은 비교적 이런 논리에서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 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전체로 요약한 그런 이제 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다가 제가 다를 붙여봤습니다. 가에다가 다. 왜 다를 붙이냐면 우리가 쓰는 말이 길게 어미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비교적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 다라는 단음절어들이기 때문에 단음절어들은 이렇게 뭔가 그 쓰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다를 붙여보면 뭔가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를 그 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다를 붙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말 다가 무슨 뜻이냐면 전부, 모두 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가에다가 다를 붙이면 가라고 하는 것 전부 이렇게 뜻을 모아봤더니 가는 다가 된다. 가다가 된다. 아, 가다. 가다? 우리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걸 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저걸 말할 수 있냐면 가다라는 쓰임에서 보면 가라는 말은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나다. 나다는 우리가 나오다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다다, 라다는 안 쓰이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마다. 자, 뭐 선물을 주면서 이거 마다하지 말고 받으세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마다하지 마라. 그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미음이 부정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정은 긍정의 짝이죠. 그래서 이때 미음은 아, 짝의 의미로 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받아. 이것도 뭐 쓰임이 많지 않으니까 사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샀습니다. 이게 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물건을 산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의 의미를 알려면은 사다로 붙여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물건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움으로 나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라는 말 속에는 항상 새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가 왜 새롭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새로운 거예요. 그게 사의 의미입니다. 자, 뭐 자다. 자는 자다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자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단음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다라고 해서 자다라고 해도 뭔가는 알겠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 뭐죠? 자, 여기서 자다라고 할 때의 이 자의 의미는 저것도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새롭다. 자, 우리가 잠을 자면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잠에 들면 아침이 되면은 거뜬하죠. 이게 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내 몸의 관점에서는 다시 새로워진 거예요. 그 잠은 우리가 매일 밤 자는 잠은 나를 새롭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뭐 하늘이 우리에게 준 우리가 늘 새롭게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그 어떤 장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다. 차다라는 말은 차갑다. 또 뭐 공을 발로 차다. 그 다음에 가득 채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차다의 차가 바로 뭐냐면 치읓과 관계가 있네요. 치읓. 치읓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하늘. 이걸 전제로 이제 우리가 그 차라는 것을 이제 풀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을 차는 것은 무슨 뜻이고,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하라고만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데 다를 붙였더니 하다. 아, 뭔가 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방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초성이 뭡니까? 히읗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처럼 흉내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하는 것처럼 한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초성이 히읗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한글을 우리가 했으니까 실제로 한글이 정말 그러한지 구조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목이라는 우리말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 우리 인체에 있는 목, 그리고 손목, 발목, 그리고 한자에서는 눈도 목이라고 해요. 눈목. 자, 이 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대로 한번 설명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초성이 미음입니다. 미음. 미음이니까 자, 천지인의 미음이냐, 음양의 미음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떠올려 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천지인의 두 번째, 형상,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인체에서 실제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목, 이 부분, 이런 뜻이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형상이라고 보면 좋고, 오는, 여기에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역은, 자, 이 기역이 초성에 쓰일 때와 종성, 세 번째 쓰일 때 의미가 약간 닳습니다. 자, 초성에 쓰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쓰지만, 저게 종성에 쓰이면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고 내려온다라는 의미로만 써요. 내려온다라는 의미. 따라서 이 목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한다. 저 목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위를 향하고 아래를 향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쪽으로 손을 뻗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붙잡고 이쪽도 붙잡고 그런 의미를 지금 이 목을 우리가 배운 대로 풀이하면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자에 음가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나무를 목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자라고 땅속으로 뿌리를 뻗고 그래서 이게 둘을 연결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목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눈목. 우리 눈을 안이라고도 하지만 눈을 목이라고도 합니다. 자, 눈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두 개로 서로 다르게 부를까요?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목이라고 할 때는 나 눈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볼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이제 목이라고 해서 연결 의미로 봤으니까 그럼 눈은 실제로 뭘 연결한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눈은 뭘 연결합니까? 지금 밖에 이 상황을 내 머릿속에다가 머리와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그 연결하는 기관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을 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더 할 건지 말할 건지 더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이걸 내가 지금 순간순간 결정을 하겠죠. 지금 눈에 그런 연결의 의미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거 양떼를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잖아요. 목동.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양떼와 양떼가 먹을 풀을 연결해주는 사람. 목동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목으로 부르네요. 화목하다. 그런데 저 음가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도 뭔가의 연결로 보겠다. 연결. 근데 여기 보면은 좌변에 벼화변이 있고 위가 하나 둘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변의 벼화는 혈연을 나타내요. 혈연에서 우변의 셋은 상하로 셋은 아버지, 아들, 손자 3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로 3대가
잘 이어져 있으면, 조화롭게 돼 있으면은 화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말의 저 목을 우리가 지금 아까 자음, 모음의 생성 원리대로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한자에서 실제로 그 쓰임이 정말 그러하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옷, 내려오다. 오, 내려 올라가다. 그래서 손과 올라간 것이 내려온 것과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도 종성에 쓰일 때는 마찬가지예요. 땅에 내려와 있다가 아니고 그냥 내려오다, 이런 뜻.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내려와 있다.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손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뭐가? 하늘이 내 머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게 손이에요, 우리 손. 그런데 이 손은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라고 말할 때는 주인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보죠. 손과 같은 님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주인이 아니다. 자, 이 자손손에 보면은 이런 손의 개념이 그대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한자를 이제 이렇게 보시는 법을 알면 금방 한자를 보고 저 설명드린 저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설, 우리가 눈을 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설은 내려와서, 이게 양적이 아니고 음적으로 리을은 ing라고 그랬죠. 진행형.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은 계속 뭔가가 이렇게 커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눈은 내려와서 손으로 잡으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게 어로 표현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 이제 이 설의 우리말 쓰임은 설익다, 낯설다, 어설프다, 이런 개념. 근데 실제로 여기 나타나서 설로 표현된 이 한자들이 전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들 뿐만 아니라 설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한자를 다 모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자의 음가가 같으면 뜻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도 마찬가지예요. 섞여 있다. 섞여 있는 것은 항상 땅에 있는 것은 모두 출발이 하늘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다. 그 다음에 멈춤이거나 회귀이거나 섞여 있다. 멈춤으로 보는 거예요. 음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은 다음 단계로 내려가다. 그래서 저녁을 석이라고 하고, 주석을 석이라고 하고, 도를 석이라고 하고, 옛날을 석이라고 하고, 이럴 때 석의 의미가 전부 저런 의미입니다. 섞여 있다. 자, 우리 글이 같으면 뜻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한자예요. 근데 이제 한자에서 이런 사례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한글에 대해서 우리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이 우리말의 글이 아니라 세계의 글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글을 쓸 때는 그냥 지금의 수준이어도 뭐 그냥 지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이 무슨 뜻입니까? 설날이라고 하는데 설날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답을 못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크고 높아진 만큼 한글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조금 커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 한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예요.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가치를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도 이런 새로운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 소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시옷과 오로 되어 있네요. 시옷은 하늘에서 내려오다, 오는 땅에서 올라가다. 그래서 소라는 짐승은 하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의 소를 희생으로 삼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 그런 뜻이에요. 소가 희생으로 쓰이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 머리에 있는 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뿔이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소를 하늘을 상징하는 짐승. 그것이 이제 힌두교에 가서는 소를 이렇게 좀 존중하는 그런 그 풍습으로 남아있고, 또 뭐 다른 종족의 역사에서 보면 소머리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잖아요.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소나무, 소복, 만두의 속, 이런 것들이 작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소로 우리가 그 한자로에서는 소로 표현되는데 전부 저런 의미입니다. 말. 초성이 미음입니다. 미음. 그러면 미음 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기원 중에서 어떤 것일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찾을 때에 참고가 되는 그 한자가 있습니다. 소우와 말오. 이것은 그 이 두 개의 그 글자가 서로 짝의 관계로 돼 있다. 이걸 말해줘요. 거기에다가 오와 우가 또 서로 짝으로 돼 있잖아요. 오와 우. 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말이라는 짐승의 이름도 뭔가의 짝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말은 미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때는 짝이다. 그럼 말은 무엇의 짝일까? 이 말오와 소우를 봤더니 말은 소의 짝이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 소는 머리에 있는 뿔이 이제 두드러지니까 저놈은 하늘을 상징하는 짐승. 그런데 말을 봤더니 그 외모가 소하고 비슷해요. 덩치가 커요. 그런데 두드러진 차이가 뿔이 있는 소와 뿔이 없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소를 전제하고 이놈은 그의 짝.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물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름들이 붙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자, 앞부분 한자에서 드린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말하면서 계속 한자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개의 기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 한자의 기원을 말씀을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이 낯선 한글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개의 글자가 기원이 똑같다.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알면, 한자를 알면 한글을 알고, 한글을 알면 역으로 한자를 이제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한자에 이어서 오늘 한글의 비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거의 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 속에서 발견되는 이 한글에 관한 요소들, 이것들을 우리가 모아봐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타당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정의를 내릴 수 없었던 우리 말들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